여러분들 만나뵈서 반갑고요. 저는 이 논문 작년에 저희가 이제 송인규 교수님이 이제 그 소위 유령 단체인 교회 탐구센터 거기에서 같이 연구하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작년 봄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제 나눠서 할 것인가 하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를 제가 맡아서 할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사실 서양 교회사 특별히 종교 개혁사 전공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에 대한 연구를 이제 많이 하죠. 개신교회 이제 원래 근본적인 원리와 실천 많이 하는데 제가 사실 뭐 종교 개혁사를 전공하고 개신교 시작을 연구하고 또 칼빈을 연구하고 하는 게 결국은 한국 교회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한국 교회가 제가 한국 장로교회에서 자라났고 또 한국 장로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대표적인 교단이고 또 뭐 장로교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장로교 정치 형태를 따르고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이제 칼빈을 공부하면서도 늘 뭐 제가 서 있는 자리 한국 교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가 그런 관심이었기 때문에 교회사 쪽에서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조금 틀어서 과연 한국 교회에 있는 여성들이 어떻게 한국 교회를 인식하고 있고 또 이 여성들이 어떻게 교회 내에서 인식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우리의 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그래서 현실을 좀 더 현주소 또 현실을 조금 더 드러내보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마침 그 오늘 발표에서 뭐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이덕주 교수님 그리고 송인규 교수님 두 분 다 남성이시고 한국교회와 여성인데 발표자는 여자 한 명밖에 안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제 한국교회 현실이죠. 이제 30%가 남성이고 70%가 여성인데 한국교회는 발표자 한국교회와 여성 이런 주제하면서 여성은 30%, 남성은 70% 이렇게 하는 게 한국교회 현실 그대로 오늘 이 연구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갖고 있는 아주 굉장히 실존적인 고민과 그런 문제들을 얘기할 수 있으면 뭐 제 얘기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여성들의 얘기들을 제가 대신 할 수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제가 교회사에서 조금 나와서 이제 좀 다른 논문을 쓰게 됐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마침 제가 대학교의 전공이 사회학이었어요. 사회학 했던 것이 그 당시에는 뭐 굉장히 다른 이유에서 시작했지만 제가 교회사를 하면서도 늘 사회학적인 그런 관점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했고 또 여전히 이제 사회학적인 어떤 사회사적인 그런 연구가 제 개인적으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뭐 적당한 조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 논문을 이제 다 사실 굉장히 여유 있게 쓰지를 못해서 아쉬운 점이 개인적으로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 읽으시면서도 아마 그렇게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의 뭐 출발과 같은 그런 논문이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은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제목을 원래 이제 교회 여성의 자기 이해와 교회 사역 이게 원래 제목이었는데 제가 쓰면서 제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원래 제목을 부제로 만들고 우리의 딸들이 즐겁게 예배하게 하라. 굉장히 지금 우리는 이제 저만 해도 이렇게 이제 이미 가고 있는 세대라면 젊은 세대들이 과연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제 나이가 되었을 때 정말 우리처럼 즐겁게 그렇게 교회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늘의 젊은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다음 우리가 계속 이런 한국 교회의 이런 발전된 모습을 앞으로 세대에서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 차세대에 대한 관심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제목을 순서를 바꿨습니다. 네, 이 논문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 등장하고 있는데 이제 소위 뭐 여성학, 여성신학, 가부장제, 또 젠더, 양성평등, 젠더 타협, 여성 안수, 중년 여성 뭐 이런 단어 뭐 굉장히 쉬운 단어들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단어인데 혹시나 해서 다른 건 이제 중간중간에 설명이 다 됩니다. 그래서 그냥 둬도 될 것 같은데 젠더라는 것 이 젠더라는 말만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젠더라는 말은 비교적
비교적 최근에 많이 쓰여지고 있는 말입니다. 굉장히 사회학적인 용어고요. 문화인류학적인 그런 사회과학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근데 막상 제가 사회학을 하던 그런 1980년대만 해도 그걸 쓰지 않던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젠더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그 많이 쓰던 말들이 이제 이 남성 여성 할 때 섹스라는 걸로 구분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섹스 당신 섹스가 뭡니까? 그러면 남성이거나 여성이거나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였다면 젠더라는 거는 남성과 여성을 표현하는 걸 섹스라는 말로 하지 않고 섹스가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의 구분이라면 젠더라는 건 사회학적인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남자이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 생각해서 굉장히 여성에 가는 걸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러면은 정확하게 이제 그 남자라는 그런 세계에서 좀 불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남성적인 그런 문화라든가 남성적인 구호 그런 거. 그래서 좀 그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젠더는 뭐 결국은 남자는 뭐 남성이고 뭐 여자는 여성이고 그런 거긴 하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여성으로 길러지는가. 그죠? 어떻게 여성으로서의 기대를 받는가? 남성은 어떻게 남자로 길러지는가? 남성으로서의 기대를 받게 되는가? 이제 그런 그런 구분을 할 때 젠더라고 하게 되는데 굳이 번역해서 성별이라고도 쓰고 있더군요. 최근에 보니까. 그러지만 아직도 성별이라고 그러면 또 그거 자체가 말이 어려워요. 저건 또 뭘 말하는 건지. 그래서 그냥 젠더라고 여전히 많이 씁니다. 요즘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젠더라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내 개념을 이해할 사회학적인 뭐 그런 사회과학적인 용어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떻게 그 성에 대한 기대와 성에 대한 역할, 위치가 정해지는가 그런 게 젠더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젠더 타협이라고 있는 건 이건 이제 중간에 가면 설명이 나올 거고 제가 오늘 논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실지 저 스스로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진도 나가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성 문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 여성들의 현실을 조금 보면요. 이 1980년에 중학교 여자들입니다. 중학교 진학률이 95.1%, 이건 뭐 100%라는 소리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1980년이 되면 여자들이 이미 중학교는 거의 다 다니게 되는 거예요. 입학은 적어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중학교를 잘 못 간 사람도 있어요. 이 시대에도요. 그러니까 이제 95.1%에 거기 못 드는 여성들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냥 한국 사회가 이 정도는 이뤘다는 거죠. 고등학교 진학률은 여전히 63.5%밖에 안 되거든요. 다음 슬라이드요. 네, 1985년이 되면 85년입니다. 대학 진학률이 34.1%예요. 생각보다 낮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요 이전에 전 이미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 들어갈 때 생각해보면 반에서 대학 가던 아이들이 몇 명이에요. 제가 굉장히 서울 중심에 있는 학교에 다녔었는데, 거기서 몇 명이 들어갔던 걸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1997년이 되면 고등학교 진학률이 드디어 94.6%가 돼요. 이게 아까 여기 1980년대 일어났던 중학교 진학률 거의 100%, 그게 1997년에 고등학교 진학률 거의 100%, 여자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2010년이 되면 드디어 여자들의 대학 진학률이 80.5%가 돼요. 2010년입니다. 남자들은요 77.6%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이거는 전 이거 통계 보고 굉장히 신기했어요. 여자가 더 많네. 예. 요즘 중고등학교를 생각해 보시면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중고등학교에 남녀공학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모들이 남녀공학에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걸 좀 싫어하는 거 아세요? 네. 굉장히 보편적인 상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수능에서 약해진다고. 여자애들이 너무 잘하니까. 여자애들은 성실해서 숙제도 잘해요. 뭐 이렇게 요즘은 뭐 그것도 꼭 진리도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될 정도로 그 여자애들이 더 대학을 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여자 대학까지 있으니까. 여자 대학에 남자는 못 오잖아요. 이런 장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신 다음 슬라이드요. 네.
아까 여성학이라는 게 있었던 거 생각해 보실 텐데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여성학 이제 강의가 굉장히 초창기였고 비교적 이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좀 듣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가 되면 이 여성학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1977년에요. 1975년에 여성의 해 그래갖고 굉장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1975년에 이화여대에 여성학 과목이라는 걸 처음으로 가르칩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해서 많이 나왔지만 이화여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교육, 고등교육을 할 수 있었던 기관이었기 때문에 이화여대에서 여성학 과목을 설치했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것이었고,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도 소위 언론과 미디어에 비춰지는 여성의 모습 이런 것 갖고 굉장히 중요한 토론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그랬던 거 생각나거든요. 1982년대에 드디어 석사과정이 생겨요. 석사과정이 생기고 2012년이 되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84년에 한국여성학회라는 게 최초로 만들어지고 2000년에 세계 여성학회를 우리나라에서 유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성학 전공대학원들이 여기저기 대학원의 여성학 협동과정, 협동과정이라는 건 여성학 자체만은 아니지만 그 주변 학문들하고 연대해가지고 협동과정으로 하고 있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여성학이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그게 90년대쯤 되면 1990년 되면 여성학과 출신들이 100% 취업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취업이라는 건 꼭 풀타임으로 됐다는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럴 정도로 전국에 있는 대학들에서 여성학 과목들을 거의 경쟁하다시피 다 개설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가 들어오면은 오히려 그게 조금 퇴보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여성학이 이제 한때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끌었지만 동시에 이 둘만 나 잘 기르자, 뭐 적어도 지금 다들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구호 아닙니까? 둘만 나 잘 기르자. 그거 지나가지고는 거의 뭐 이제 한 명만 낳기. 지금은 뭐 아예 안 낳고 살아도 뭐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세상에, 뭐 시부모들이 그거 갖고 시비 걸 수 있는 그렇게 용감한 시부모들이 많지 않게 되고 아주 재미있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너무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아주 압축된 근대화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런 이제 남녀 평등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육아 정책이 굉장히 다른 의미에서 원래 뭐 꼭 그것까지 기대했던 건 아니었는데도 부수적으로 너무나 엄청난 효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학 끝나고 이제 99년에 돌아와가지고 대학으로 가서 일반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했을 때 여학생들을 만나보니까 이 여학생들이 도무지 남녀 평등 이런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무슨 고려적, 아까 지금 이덕주 교수님 강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시는 걸 보면서 제가 아주 좋았었는데, 이미 제가 이제 대학 그때 갔을 때만 해도 여학생들이 그게 너무 옛날 얘기로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도 이렇게 보면 어른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막 이게 이렇게 한 맺힌 게 풀어지는. 근데 이 젊은 세대는 한 맺힌 게 없어요. 전부 다 왕자님으로 공주님으로 이렇게 자라가지고요. 거기다 어머니들은 왕비님이시고 이렇게 다 집안이 그런 분위기로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남녀 평등 이런 얘기를 해준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요. 적어도 대학에서는.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이제 취업 전선에 들어가게 되면 여학생들도 굉장히 새로운 의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취업을 하고 나면 대학 멀쩡히 졸업했는데 커피 타와 이렇게 하고 그런 소리부터 듣게 되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면서 옛날에 엄마들이 하던 말, 할머니가 하시던 얘기들 다시 이덕주 교수님 강의 다시 생각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대학에서는 적어도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학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좀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사회 문화 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우리나라가 바뀌면서 여성학에 대한 것이 또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떨어졌다고. 그런 게 이제 뭐 최근에 그 숙명여대가 여성학 협동 과정을 드디어 폐지해버린 거 2005년에 그런 것 같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 당시 신문 기사들을 보게 되면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근데 이런 여성학이나 여성운동들이 뭐 이제 대학에서 그거 하는 거 하나의 뭐 그거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정책적인 성과를 굉장히 많이 냈다는 점에서 또 여성학의 폐지, 어떤 의미에서는 또 폐지하는데 이게 또 기여를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으로 너무 잘 되니까 뭐 대학에서 그런 걸 굳이 많이 안 해도 되게 뭐 그런 서로 상호 연관 관계가 생겨버렸는데요. 88년에 정무장관, 제2정무장관이라는 게 여자만 할 수 있는 게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장관이 무슨 여자가 보건부 장관 외에 보건부 그것도 여자가 꼭 할 필요도 없었죠. 그런데 정무 제2장관은 여자만 하게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여성부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게 생기고요.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라는 것도 만들어지고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99년에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일도 생기고요. 그다음 2001년이 되면 여성부가 드디어 출범을 해요. 김대중 정부와 함께. 그리고 2005년도에 근데 이 여성부의 이게 뒷주면가 나올 겁니다. 제가 거기 가서 하고요. 2005년대 가면 여성가족부로 바뀌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성부가 되고 나면 여성부가 하는 일이 굉장히 그 보건사회부에서 하고 있는 가족 문제들하고 많이 연결이 돼요. 육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그런 거하고 너무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데 여성부는 여성부대 여성만 해야 되고, 근데 여자가 엄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죠 역할과 위치가 있는데 굉장히 갈등이 심했어요 이게. 그래서 그 보건복지부에서 그 가족 부분을 쏙 빼와가지고 합쳐가지고 여성가족부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2005년도가 바로 그 복잡하던 호주제가 드디어 폐지된 해기도 해요. 난리가 났었던 거 생각나십니까? 호주제가 폐지되면 온 나라가 완전히 부도덕한 나라가 될 것처럼 유림에서랑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보수적인 기독교 목사님도 호주제 폐지되면 정말 우리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렇게 심각했었어요. 그랬었는데 호주제가 2005년에 되고 지금 뭐 아무도 기억도 잘 못하는 하여간 급격하게 바뀐다니까요 나라가. 그러다 2008년에 다시 잠깐 이런 갈등 때문에 여성부로 갔다가 2010년에 다시 여성가족부로 다시 됩니다. 넘어가죠. 제가 일부러 여성가족부의 영어 이름을 좀 보여드립니다.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예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Ministry of Gender Equality까지였죠. 여성부일 때는. 근데 이제 가족부가 붙어지.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성이란 말 하나도 없잖아요. Ministry of Women일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Ministry of Gender Equality. 어떻게 Gender Equality란 말이 양성평등이에요. 양성평등. 어떻게 양성평등을 더 잘 추구할 것인가. 그게 여성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여성부의 주요 사업에 보시면 여성정책기획에서 뭐 기획과 종업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해서 정책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남자 여자한테 다 골고루 괜찮은 거냐 이런 거 이제 하는 거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 신문 자세히 안 보시면은 뭐 그냥 그러실 수도 있지만 어떤 정책은 똑같은 정책에도 남자 여자한테 보편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있고 남자만 여자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남자 여자가 다 편안하게. 다음 거 넘겨주시죠. 그리고 여성 인력을 개발하고 또 청소년 문제, 가족이기 때문에 패밀리가 들어와서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청소년 때 잘 배워야지 이 양성평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요. 청소년 때 잘못 배워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가는 거죠. 결혼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이 청소년 시기에 다 요즘에 이제 뭐 학교 폭력이나 학교 성폭력 문제 최근에 굉장히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거에서 정말 그런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자란다라면 건전한 가정이라는 건 과연 가능할까? 결혼 생활이라는 거. 과연 남녀의 문제 힘 가진 자만이 결국은 세상을 지배하는 뭐 아주 정말 무력천지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학교 사회가 급격하게 바뀌는 뭐 그런 문제들을 다음 슬라이드 가죠. 가족 및 다문화 가족 정책 이런 것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패밀리하고 이것이 양성평등의 가족이라는 건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면서 가장 큰 단위라고도 동시에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또 여성, 아동, 청소년에 대한 폭력, 피해 예방 및 보호, 그래서 성폭력, 가정폭력, 또 피해자, 또 성매매 예방, 아동 청소년들의 성보호, 그래서 성교육이라든가 그런 것. 거기다가 이제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등장하게 되는 이런 다문화 가족, 여기도 있지만 이주 여성, 여성 장애인들의 권익보호. 그런 것들이 다 여성 가족부가 하고 있는 어떤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죠. 제가 이제 여성학이라는 걸 했고 여성학에서 또 다른 이제 좀 더 구체화되어서 신학이라는 곳에 이제 적용시킨 게 소위 여성신학입니다. 여성신학인데 굳이 이제 설명을 하면 서구사에서는 여성학이 항상 먼저 시작했고요. 이제 또 구체적으로 여성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여성신학이 등장하는데 1960년대 이후가 되면 굉장히 서구에서 활발하게 여성신학이 학자들이 많아지고
뭐 굉장한 공감을 얻기도 하고 물론 또 저항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여성 신학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거의 1970년 후반, 1980년대에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되지만 하여간 이 여성 신학이 추구하던 바는 전통적 신학이라는 것이 전통적 신학이 성경을 남성 주도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다 대부분 남성이었고 또 그러면서 남성 중심적으로 남성들이 더 편하고 그렇게 이해하여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뜻과는 달리 남녀 차별적인 기독교를 형성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하였다. 가부장제하에서 가부장제는 다 이해하시죠? 가부장제하에서 여성의 억압적 경험 아까 이덕주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신 거에서 너무 잘 배경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여성의 억압적 경험 여기서 이 경험이란 말이 여성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이 신학의 중요한 중거틀이 되어 이 전통신학에서는 텍스트가 중요합니다. 경험이 아니라 텍스트가 중요한데 여기 여성신학에서는 여성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이 경험이 신학의 중요한 중거틀이 되어 해방신학, 흑인신학, 아시아신학 등과 같이 억압에서의 해방, 억압에서의 구원, 억압을 변혁시키는 그런 신학으로 자리 잡는 것이 여성신학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여성의 이제 그런 억압된 경험을 정면에 등장시키면서 신학의 중요한 도구로서 사용하자고 하는 여성 신학인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첫 번째 1979년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198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 이제 서구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던 당시 여성 신학자들의 글들이 이제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쓰신 글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있지만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굳이 이제 번역돼서 있는 것들만 소개한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티 러셀 예일대학의 교수였던 여성. 왜 굳이 이걸 보여드리면 제목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를 추구하는가를 좀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목을 보여드립니다. 여성 해방의 신학, 해방의 말씀, 성경 말씀에서 해방의 메시지, 자유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파트너십과 교육, 그러니까 이제 남녀는 파트너다라는 거죠. 파트너가 동반자 관계이지 어떤 종속의 관계가 아니다. 그죠? 보조자의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로 간다. 그럼 파트너십과 교육, 또 로즈메리 루터 이제 게렛에 계시는 새 여성, 세계, 뭐 조금 진부한 제목이죠. 그렇지만 내용으로 가게 되면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를 새롭게 우리가 이해하자라는 거에서 그렇게 하면 이제 새 세계가 온다, 뭐 그런 거고요. 성차별과 신학, 세계를 변화시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성의 문제를 이해하고 여성의 문제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면 그것이 바로 세계를 변화시킨다, 그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이제 거창한 거죠. 담론이 여성이라는 하나의 한 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계 문제를 얘기하는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계의 절반은 여성이다라는 것이죠. 그 세계의 반쪽이 억압을 당하고 반쪽이 슬프다면, 반쪽이 편하지 않다라면 세계는 결코 편하지 않은 거다. 그런 이제 전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피오렌자 하버드의 교수님, 크리스찬의 기원과 여성 신학적 제가, 이 기독교라는 기원 자체가 굉장히 여성한테 불리하게 그렇게 구성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그런 신학을 이해하는데, 그런 종교를 이해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여성 신학적으로 새롭게 보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런 이제 신학학자신데요. 그런 게 돌이 아니라 빵을 이제 여성 신학적으로 성서를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성서에 나타난 여성의 희생, 이 또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구약학자신데, 윤리학자신데요. 나타나는 여성들, 예를 들면 다말 같은 여성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아주 굉장히 성경에서 사실은 보수적인 교회에서 좀 피하고 싶은 그런 텍스트들을 정면에 끌어들이면서 그 여성들을 드러내면서 그 여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그를 드러내는 겁니다.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그래서 여성 신학에 성과가 있다라면 80년대 이어서 들어온 이 여성 신학에 뭐 실제로 이제 제 논문에서 읽어보시게 되면 이지만 여성 신학을 교회에서 특별히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설 자리가 없다라고도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신학의 성과가 보편적으로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녀의 차이가 차별의 근거는 아니다는 겁니다. 차이인 거지, 다른 거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차별을 받아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우리말이 이런 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말 갖고 이렇게 하기가, 그죠? 대조적으로 하기가.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뿐이다. 그러면 그 차이를 어떻게 할 거냐? 차이는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차별되어야 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존중할 것이냐? 그거 우리가 그럼 얘기해보자. 그런 것이죠. 성경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 신학자들도 여성 신학자들의 그런 성경 해석법을 피해갈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반론을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들의 글을 읽어야지 되고, 그들과 뭐 어쨌든 간에 대화를 통하여서 자기의 입장을 전통적인 신학에서의 성서 뭐 해석학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상대방을 안 읽어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하나의 존재가 있다라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라는, 진실이라고 인정 안 하시겠지만 어쨌든 불편하지만 불편한 하나의 연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성경을 보는 이렇게도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구나, 그런 거죠. 기독교 전통에서 여성을 찾아내다는 이제 이덕주 교수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만약에 다른 데서 교회사 논문을 쓴다 그러면 이제 뭐 여성의 교회사, 서양 교회사에서 있던 여성 리더십들을 찾아내면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것도 하는데, 이덕주 교수님은 한국 교회사에서. 뭐 옛날에는 무슨 한국 교회사, 서양 교회사에서, 제가 여기서 유학 떠나기 전까지 교회사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괜찮은 교수님한테 배웠지만 여자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사 공부하면서. 그래서 제가 미국 가가지고 정말 가장 감동받은 거는 교회사에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존재의 의미가 있구나. 그런 게 제가 교회사로, 저는 사실은 종교 사역 같은 걸 전공하고 싶어 했었는데 교회사로 제가 편안하게 갈 수 있었던 거는 바로 그런 교수님들을 만나서 굉장히 그 학문의 세계의 매력을 느끼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독교 전통에서 여성이, 지금은 뭐 너무 글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요 신학대학교에서는 다 기독교 뭐 초기 교회사와 여성 리더십, 중세 교회사와 여성 리더십, 종교 개혁사와 여성 리더십, 근대 교회사와 여성, 그런 거 주요 신학대학원에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남자 교수님, 여자 교수님 상관없이 이런 전공을 하는 분들이 뭐 몇 사람이 다 어느 학교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회 리더십에 여성이 포함되어진 겁니다. 교회 리더십에 뭐 전도사, 뭐 전도사로서, 강도사는 여자가 없죠. 그냥 목사로서, 장로로서, 그죠? 그렇게 여성 리더십이 교회, 여자가 그 뭐 권사 뭐 이런 리더십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냥 뭐 명예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리더십의 어떤 새로운 개념, 남녀가 다 리더십이 가질 수 있다라는 이런 거. 교회에서도 이런 거요. 그 다음에 교회가 드디어 여성들을 배려하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적어도 선택의 기회를 주기 시작한다. 그런 거 같은 거는 여성신학의 큰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러니까 마지막 거 같은 건 보수적인 교회조차도, 여성신학을 싫어했던 교회조차도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근데 여성신학이 여전히 대중적이지 못한 면은 있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는 일부 여성신학자들이, 제가 소개드리지 않았지만 뭐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여성신학자들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탈기독교적으로 되고 탈성경적이고, 당연히 탈성경적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탈기독교적으로, 저 사람 기독교 맞아? 뭐 여성신학자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더 이상 없네. 그렇게까지 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성 신학에 대한 거부감이 더 커졌다고 봅니다. 두 번째요, 여성 신학자들이 굉장히 개방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폐쇄적인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뭐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저는 사실은 여성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보수적인 혹은 뭐 복음적인 그런 신학권에서, 뭐 저희 해플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도 그렇고요. 그런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한테도 굉장히 폐쇄적으로, 굉장히 다른 사람으로 분리하면서 잘 껴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몇몇 사람, 어떤 계파, 어떤 학파, 뭐 그런 것들이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인 거죠. 다음 볼 보시면요. 많은 경우에 여성신학자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이, 이제 초반부에 더 그랬습니다.
굉장히 반교회적인 면이 있고 교회에 대해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답답하니까 또 교회를 나온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더 반교회적으로 되고 또 초기 여성학자들 중에 싱글 여성분들이 또 많으셨습니다. 그래서도 더 그런 이미지가 있었고 또 남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언어들을 많이 쓰시기도 했었고 또 남자들을 많이 비판해야 되잖아요. 할 수 없이 비판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정적으로 보여서 일반 가정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여성신학이란 걸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어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남녀의 문제, 교회와 여성의 문제를 억압자와 피해자라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 속에서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 점이 굉장히 불만입니다. 너무 억압자와 피해자라고 하는 게 이걸 좀 넘어서야지 답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다음으로 가시면요. 요거 하나 보면 제가 했던 말 뭐 다 있으니까 나중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박보경 교수님이 쓰신 건데 저랑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한 게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한 거고요. 여성신학이 지나치게 원수 만들기적인 접근을 해서 가부장적인 교회를 비판해 왔다. 남자와 여자를 너무 적과 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더 동반자 관계라는 걸 더 강조하는 게 약해져 버렸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가시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가 이제 사실은 제 논문의 굉장히 그 돌파구기도 하고요. 제가 갖고 있던 고민의 돌파구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 여성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면서 그러면서도 여성신학이 갖고 있는 어떤 급진성이나 폐쇄성이나 그런 반교회적이거나 반기독교적인 그런 거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여자 신학자의 여성 교회사가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그러면 왜 여전히 교회에는 여자들이 많고 그리고 멀쩡하게 교육도 굉장히 잘 받고 이런 여성신학적인 그런 이해를 잘하고 있는 여성들이 여전히 교회에 남아서 열심히 봉사하며 교회를 굳건하게 지키는가. 이 여자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은 도대체 속내는 뭔가. 그게 제 굉장히 개인적인 궁금함이었습니다. 여자들이 왜 여전히 교회를 지키는가. 여자들이 정말 이렇게 억압적이고 힘들고 그러면 교회를 예전처럼 더 적극적으로 변화했어야 되지 않는가. 여자들이 왜 여전히 있는가. 그게 뭘까. 그게 뭘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저같이 이제 이렇게 일하는 여성 입장에서 보면 제가 가끔가다 이제 제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뭐 시댁에서 봐도 그렇고 저는 이제 정말 바쁘게 나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도 눈치 봐가면서 제가 이 논문 한 편을 끝내려면 정말 식구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논문 써갖고 집에 아무 어려움이 없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뭐 여자들 일하시는 분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굉장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굉장히 눈치 보면서 합니다. 그 제 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뭐 저희 남편은 또 저희 남편대로 저의 눈치를 보겠죠. 배려해주고 다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알아서 굉장히 많이 눈치를 보게 되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주변에 보면 굉장히 일을 안 하는 여성들이에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쓰고 있는 여성들인데 남편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시댁에서도 그렇고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너무 당당해요, 여자들이요. 그리고 탁 말도 그냥 뭐 탁 하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자들이 당당하면 어디서 오는 건가? 돈도 안 버는데 저는 돈이라도 벌잖아요. 근데 어디 저렇게 당당할까? 저 여자들이 힘은 어디서 나오나? 이런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어요. 제가 교회 여성들, 중년 여성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제 나이 또래 여성들의 굉장히 그 점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다가 이 복음주의적 여성주의라는 게 있다. 이벤젤리컬 페미니즘이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벤젤리컬 페미니즘이라는 건 결국 여성신학하고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어요. 남자들이 막 그렇게 억압적으로 불과한 그런 거 다 비판해요. 남자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다 비판하고 그리고 또 여성 안수도 저도 이제 여자 목사거든요. 여성 안수도 인정해요. 여자 목사들 TV에서 나와서 막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이제 채널 꼭 굳이 바꾸지 않아요. 괜찮은 말 하면 들어줘요. 그래서 무슨 말 하는가 싶어서도 여성 목사들 얘기를 들어요. 그렇게 인정해요. 그런데 여성 신학자들하고 굉장히 다른 게 성경이란 텍스트를 굳건히 지켜요.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못 바꿔 이제 해석은 다르게 할 수는 있다. 그래서 여성 신학자들보다는 그 점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러나 다른 면에서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복음주의적 여성주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편을 보시면요. 그래서 이 성서 비평을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 우리나라에서 여성 안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복음주의 협의회 뭐 어디 저기에서도 여성 안수 관련해 가지고 무슨 뭐 토론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으로만 아직도 하고 있고 여성의 본성에 대한 성경적, 교회사적, 심리적 그런 토론들이 있지만 그렇게 많이 소개는 안 됐어요. 나중에 이제 제 논문 받아서 보시면은 주에 나오는데 이 IVF가 여기 후원단체인 IVF가 소위 복음주의 여성주의 입장에서 정말 좋은 책들을 초창기부터 많이 번역했다는 점에서 제가 늘 감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주에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집 받아보시면요 71쪽에 나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면요. 근데 그래서 이 복음주의 내에 갖고 있는 어떤 뜻밖의 종류의, 제가 그렇게 붙였어요. 이러면 뜻밖의 종류의 여성주의가 발견되는데 그것이 이제 보시면요. 가족관계, 여성의 역할, 남녀관계 등에 대한 전통적 메시지를 수용하는 듯해요. 그러니까 가족도 중요하고요. 여성의 역할, 그래도 여자들이 밥 잘 지어줘야지, 애들 잘 키워야지, 이런 여성의 역할. 그런데 남녀 관계에서도 뭐 너무 남자 여자 이렇게 그렇게 남자한테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딸도 야단치고 그저 좀 조신하게 다녀. 이런 것도 막 해요. 그런 메시지를 수용하는데 근데 어떤 의미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듯한 복음주의 교회 여성들에게 의의 모습. 이 다음에 있나요? 그걸 제가 젠더 타협, 젠더 협상이라는데 다음 주에 보실래요? 다음 슬라이드에 그게 나오네요. 그 말이. 그러니까 여성들은 가부장제를 인정해요. 가부장제를 인정하고 남편이 하늘이다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남편이 가장이야. 굉장히 중요해. 남편이 잘 돼야 잘 되는 거야. 남편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요. 근데 실제로는 종교적 가르침을 인용하며 전통적 남녀 역할에 대하여 은근한 방식으로 도전을 해요. 은근하게 도전하고 다양한 종교 활동에 참여함으로 자신의 독립된 공간과 새로운 자아이의 영적 정체성과 소명에 강한 욕구를 표출하고 실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자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서 집에서 막 이러고 옛날 같으면 여자들이 남편한테 당신 밥 차려 먹어 이런 말 잘 못했잖아요. 근데 교회 간다 그러면서 밥 차려 먹어 그러고 교회를 간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그 교회 수련회도 그냥 탁 가가지고 집에 기도원 가? 그럼 나 3일 동안 기도원 갔다 올 테니까 건드리지 마. 그러면 기도하러 가시는데 어떻게 남편께서 감히 말씀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은근한 방식으로 자기의 독립적인 공간 그리고 자아이의 기독교 안에서의 자아이의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난 암만 해도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 그죠? 그리고 교회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하시다 신학교도 많이 가신다니까요. 저희 학교에도 중년 여성들의 그 신학교 지원자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그 들어오셔서도 공부를 또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난 또 집은 다 엉망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애들도 잘 키우시고 남편도 뭐 다 그렇게 잘 뭐 그러시고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영적 정체성과 소명이 된 강한 욕구를 표출할 뿐만 아니라 실현도 해요. 그래서 이제 대중적 종교 차원에서 젠더 타협을 시도하는 여성들은 그걸 제가 젠더 타협이라 그러는 거예요. 피해자가 아니라 예전에 피해자라고 그 사람들을 그랬었는데 여성신학이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 종교적 가르침을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적용하고 실현하는 주체적인 행동자라는 게 제가 주장하는 젠더 타협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게 어떻게 이해되시는지는 제가 나중에 의견을 듣고 싶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연구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 연구를 어디서 좀 저만 혼자 이런 궁금함이 있나 이제 그랬었는데요. 여성신학 쪽에서는 제가 이런 걸 못 봤어요. 어디서도 뭐 이벤젤리컬 페미니즘에서도 제가 못 읽었는데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제가 문화인류학자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분한테서 문화인류학 이제 이렇게 사회학 쪽에서 그러니까는 논문을 이제 마감하기 좀 비교적 좀 가까운 시기예요. 그래서 많은 양을 뭐 아직 못 읽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게 자료들을 이제 이분이 이제 저한테 보내줬어요. 제 얘기를 듣고 제 고민을 듣고.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연구를 사회학에서 했더라고요. 근데 미국 사회학자들, 그게 미국 사회학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민계 여성 사회학자들이 많이 했더라고요. 남자들도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민계 사회학자인데 제가 두 사람의 연구에서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 이민을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이민이라는 게 뭐 낯선 얘기도 아니고 특히 이제 미국 이민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민 간 사람 치고 교회 한번 안 가본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럴 정도로 정말 한국계 이민자들의 기독교 교회, 뭐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뭐 정확히 모른다 치더라도 어쨌든 교회 다니는 거, 교회 다니는 퍼센테이지는 적어도 50%가 넘는다는 얘기까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민자들하고 종교 생활하고는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게 대부분 기독교예요. 근데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하는 캐롤린 첸이라는 대만계 이민 여성의 연구에서 보면 이 대만계 사람들은 원래 불교가 세가지고요. 대만에서는 기독교가 2%도 채 안 되는데 미국으로 일단 가면 여자들이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그렇게 간대요. 그러는데 불교로도 많이 간대요. 그러니까 불교하고 대만 사람들은 불교하고 기독교를 많이 가고 한국 사람들은 요즘은 이제 불교로도 좀 많이 가는 거 아시죠? 뉴욕에도 막 절 있고 LA에도 절 있고 이제 좀 많아지지만 예전에는 다 이제 거의 뭐 기독교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민하고 종교하고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이 여성들은 더더욱 이민 여성들은 더더욱 종교에 많이 집착하고 있는 거를 이 연구들이 발견을 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이제 다음 가시면요. 네, 넘어가시죠. 그 이제 뒤에 나오네요. 제가 이제 이거는 잠깐 쉬시고요. 그 이제 생각을 접어두시고 이 한국교회 여성으로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한국교회 여성을 이제 제가 두 가지로 나눴어요. 여성 목회자가 있고 교회 안에 평신도 여성이 있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목회자 여성이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제 평신도 여성이라고 치면 여성 목회 리더십과 교회 사역.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예전에 쓴 논문이에요. 이 논문에서 이제 여교역자의 인권 해가지고 했던 거를 소개하고 뭐 책 나중에 받으면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요. 그 여전히 이제 한국 교회에서 여성 이제 목회자하면 여성 안수가 제일 이제 심각한 이슈가 되죠. 여자들을 전도사에서 멈추게 할 건가, 목회 리더십에서 안수까지도 줘서 목사 장로를 만들 것인가, 뭐 거기 한데 이게 이제 2003년도에 기저귀 발언이라 그래서 아주 정말 유명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저도 이제 그 공청회에도 갔다 오고 뭐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열심히 추적했었는데요. 뭐 너무 슬픈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저귀 찬 여자가 어떻게 강단에 올라가? 안 돼. 그게 말 그 자체입니다. 요즘 안 돼. 뭐 이게 굉장히 유행하는 그 개그맨들인데 그 당시에 이제 2003년에 벌써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나 여성 비하적이거든요. 여성 비하를 넘어서서 생명 경시 그런 거죠. 정말 여성들의 생리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생명 사상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하나도 고려 안 된 그런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 그 당시 여성 단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추적하는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논문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가시면요. 예정합동에서는 여전히 여성 안수를 하고 있지 않지만 작년에 2011년도 총회에서 여성 선교사들에게 성례권은 줬습니다. 여성 선교사들에게만 성례권, 국내에서는 절대 안 되지만 그렇게. 여성 목사 안수를 보면 뭐 감리교 같은 데는 굉장히 뭐 가장 앞선 곳이죠. 여성 안수에 있어서 가장 앞선 곳이고 뭐 기독교 장로회. 그러나 뭐 현실적으로 또 여성 안수 받은 여자 목사들이 실제로 교회에서 어떻게 대우받고 하느냐 하는 건 뭐 감리교 기장 이런 거 할 거 없이 다 형편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불행하게도. 그러나 이제 여성 안수교대 제가 2003년에 그 논문을 쓰고 그 이후 거를 좀 추적한 게 논문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그 이후에 2003년 이후에 굉장히 뭐 특별하게 예성이라든가 기성이라든가 이렇게 옛날에 합동 정통 지금의 예장 백석 또 예장 외신 이런 데가 그 이후에 뭐 본물 터지듯이 여성 안수를 허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네, 여성 목회자들이 보면 목회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요. 역할이 제한되고 추수되어 있고요. 또요. 역할 모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자 목사님들이 조금 시원찮은 걸 용서하셔야 돼요. 역할 모델이 별로 없어요. 배울 때가 별로 없어요. 여자 목사님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더 사랑하고 아껴주고 가르쳐 주셔야지 돼요. 그 다음요. 멘토링 해줄 멘토 같은 비슷한 거죠. 멘토가 없고요. 그래도 이분들이 정말 헌신 하나로 목사라서 행복하다라고 제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성 목사의 독특한 기여 활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그걸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이해하기 시작해요. 다음 슬라이드 가시고요. 이게 이제 1995년 좀 옛날 거긴 한데요. 여기에서 이제 교회 여성들이 하고 있는 일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해놓은 옛날 조사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요. 재미있는데요. 여성들이 이 블루가, 이 파란색은 여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여기 빨간색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여자들이. 그 당시 설문조사. 이것만 하나만 보셔도 돼요. 여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일이 청소와 음식 만들기예요. 51%. 근데 실제로 그거를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0.3%만 하고 싶다 그랬어요. 네. 뭐 이것만 뭐 거의 봐도 돼요. 넘어가죠? 예,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넘어가면요. 근데 여성 신학적인 이제 평가에 가게 되면 여성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강남순 선생님이 이거를 갖고 분석을 했는데 이 여자들이 이렇게 평등하지 못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분석한 거로는 그 여자들은 그게 문제인 줄로도 인식도 못해. 그게 답답한 교회 여성들이다. 이제 거의 그런 결론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을 일깨워야 된다. 이제 그런 여성 신학적인. 다음으로 가시면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 젠더 타협이라는 용어를 좀 사용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 신학자 입장에 보면 여자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걸 깨닫지도 못하는 좀 답답한 존재들로 전락하는 면이 좀 있는데 젠더 타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 여자들이 조금 더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켈리 청이라는 분이 한국계 이민 2세대 사회학자예요. 미국에 있는 사회학자거든요. 이분이 이제 한국 나와가지고 풀브라이트 기금 따가지고요. 한국에 나와서 한국 교회 여성들을 연구했어요. 다음 슬라이드 가시면.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 여성들의 순종, 교회에서만 이렇게 순종해요, 여자들이. 근데 그 순종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가부장제에 대한 단순한 항복이 아니에요. 가부장제 있으니까 난 뭐 꼼짝 못해. 이게 아니에요. 그 젠더 관계, 남녀의 이런 관계를 계속 이렇게 재조정하는 거예요. 그죠? 남자들 이렇게 다 해서 말 듣게 만들고 이걸 한다니까요. 그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재조정하고 그러면서 결혼 관계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결혼이 깨질 수 있으니까. 남편을 계속 고발하고 남편을 계속 뭐 미워하다가는 그 다음 보시죠. 그런 게 젠더 타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요, 교회 사역의 참여가 자신들의 자존감과 자신감 면에서 눈에 보이는 향상을 가져요. 여자들이 교회를 가니까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러죠. 뭐 집사님, 아까 말씀하신 데 이름을 찾잖아요, 여자들이. 결혼하고 나면 지금 여자들이 이름이 있는 것 같지만 결혼하고 나면 솔직히 또 그 이름이 지금도 별로 안 불려지죠. 근데 교회에 가는 순간 김희선 자매님. 그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름을 찾잖아요. 사람들이 꼭 이름으로 불러주잖아요. 그래서 정체감 면에서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 뭐 하나님 딸 아들 똑같잖아요. 그런 자존감, 자신감이 눈에 보이게 향상하고 드라마틱한 내적 변화가 생기고 여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이 되고 그러면서 온순하고 수줍어하던 성격에서 더 자신감 있고 용감하고 이건 켈리 청이 연구에서 밀접 연구에서 따온 말들이에요. 용감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런 구역장, 속회장, 집사, 권찰, 기타 등등 그런 직분을 통해서 리더십 역할을 맡는 그것도 리더잖아요. 소그룹의 리더는 리더잖아요. 그런 리더십 역할을 맡는 것이 많은 여성들에게 성취와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더 발전시켜주는.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면서 켈리 정이 또 하는 게 내 연구에 상관이 많은 여성들이 특별히 목사들의 그들의 성취와 기여를 공적으로 인정받게 될 때,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인정해줌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근데 그거는 제가 따로 나중에 중년 여성 연구에서도 또 나오더라고요. 담임 목사에게 너무 의존돼 있다. 그런 건 있어요. 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성 신학자들 같으면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해석한다 이거예요. 여자들이 그저 남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남자들한테 인정받아야 그게 인정인 줄 알고.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싶어요. 젠더 타입이에요. 제 시기에. 여자들이 왜 담임 목사한테 이렇게 인정받는 게 중요하냐면 담임 목사가 그 기간의 최고 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을 받아도 확실하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여자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제일 리더한테 받아야지 제일 제대로 인정을 받고 자기가 뭔가 직분을 더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여자들이 감춰진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 욕구하고 잘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한테 유난히 잘하는 여자들, 욕구가 큰 여자들이에요. 대부분 경우에. 담임 목사한테 너무 잘하는 여자들 보시면 담임 목사님 조금만 덜 해주면 굉장히 섭섭해하고 욕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욕구가 강하니까. 네, 다음 가시죠.
그래서요, 이런 한국 여성들의 순종은 도덕적 우월감, 가정 내에서 더 높아진, 그죠? 순종을 잘하면 막 칭찬해요. 어우, 신사임당 같으셔. 막 이러고. 더 칭찬하면 막 도덕적으로 우월해지죠. 가정 내에서 더 높아진 위치에 막 역시 어머니는 뭐, 역시 당신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일상의 삶의 어려운 도전들을 잘 견디도록 그런 하고 또 남성 통제, 가족들로부터 부과된 여러 가지 제한을 포함 성차별을 극복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다음 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다음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여성들의 노력들이 가정을 잘 지키면서도 또 교회에서 자기 자리를 여전히 잘 갖게 하는데, 이제 캐롤린 첸이라는 사람이 대만계 미국 여성 사회학자예요. 이분도 이제 이런 연구를 했는데 굉장히 비슷해요. 이분은 이제 기독교하고 불교로 간 여성들을 다 조사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대만계도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유교 문화잖아요. 이 여자들도 굉장히 가부장제를 이렇게 잘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음 가시면요. 그 기독교 여성의 젠더 타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여자들이요, 굉장히 순종하는 것 같으면서 마지막까지 보여주셔도 돼요. 불순종을 하기도 해요, 이 여자들이요.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야. 나를 건드리지 마. 그죠? 나 기도원 갈 때 건드리지 마. 나 하나님 딸이야. 이렇게 하면서 불순종을 한다니까요, 여자들이. 그런 가능성이 유교에서 없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에서 그걸 제공해 준다는. 또 주 안에서 내가 당신을 순종하는데 당신한테. 근데 주 안에서만 해. 난 하나님이 먼저야. 교회가 먼저야. 그래서 교회에 일 있으면 나 가니까 나 건드리지 마. 그런 불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음 보시면요. 또 지렛대 효과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여자들이 굉장히 이민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가족을 다 들고 혼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운 존재들인데 그 여자들이 교회 식구들을 가족으로 인정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울 때 지렛대라는 거 아시죠? 지렛대라는 거는 힘을 더 쓰게 만들어 주잖아요. 교회 가족을 이용해요. 좋은 말로.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주의적 여성주의의 젠더 타협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제 제가 그런 사회학적인 용어를 사용해보네요. 넘어가시면요. 제가 이제 제 친구들 또 뭐 저희 학교에 이렇게 중년 여성들 학생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 다른 신학교에 다니는 중년 여성, 뭐 그런 중년 여성들을 몇 분들을 제가 9사람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뭐 혹은 또 이메일로 막 이렇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인생이 어떠냐 이제 이렇게 좀 물어보면서 그걸 갖고 그런 게 이제 소위 민족지학적 연구라 그래요. 문화인류학적으로 하면 그런 연구를 좀 한 건데 뭐 아주 부족한 연구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몇 가지 관찰을 했는데 이런 관찰이 나오더라고요. 이 여성들이요, 중대형 교회를 좀 선호해요. 중대형 교회의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섭섭하실 거예요. 근데 이 포인트를 응용하시면 돼요. 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중대형 교회의 장점이 뭐냐 하면요, 선택의 기회를 많이 줘요, 여자들한테. 여자들한테 여자니까 부엌에서 일하라가 아니라요. 그죠? 일할래? 아니면 다른 거 할래? 그리고 꼭 음식을 해야 돼? 그 돈 내갖고 사와도 되잖아요. 김밥으로 대체해도 되잖아요. 꼭 그렇게 뭐 집에서 요즘 못 먹고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꼭 그렇게 차리고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설거지 꼭 여자만 하라는 법이 있어요. 음식 내놓는 거 여자만 하라는 법이 있어요. 남자도 해주고. 그러니까 중대형 교회들은 그걸 잘한다 이거예요. 남자들이 훨씬 더 세련된 남자들이 많아져서 여자들이 앞치마를 남자들도 입을 수 있게 꽃무늬 디자인을 안 하고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탁 날아가는 글씨 같은 걸로 멋있게 하고 색깔도 네이비 뭐 이런 멋있는 색깔로 딱 이렇게 앞치마 만들어주면 남자들이 그거 입으면 자기가 굉장히 잘난 남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만족 효과를 느끼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앞서가는 남성이야. 이거 봐라. 난 앞치마 입고도 안 부끄러워. 난 여자들을 도와줘. 내 딸이 보면 내가 얼마나 근사한 아빠야. 그런 거를 주는 게 중대형 교회들이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배울 기회를 많이 줘요. 아까 전에 제가 도표에서 다 설명 못 했는데 여자들이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일들 중에 하나 배우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억을 얼마나 하고 그걸 얼마나 응용하는 건 차치하고요. 이상하게 하여간 일단 배우는 건 좋아해요. 그죠? 예, 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나갈지라도 그런 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는 걸 좋아하니까 여사들한테 배울 기회를 많이 주는 거예요. 배울 기회를 많이 준 다음에 이 제자 훈련원 같은 게 정말 기여를 많이 했죠. 제자 훈련원은 제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제자 되고 끝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제자를 만들려면 또 이렇게 누구를 가르쳐야지 돼요. 그죠? 그리고 막 이렇게 많아지기도 하고요. 그런 게 얼마나 굉장한 여자들한테 기회를 줍니까? 여자들한테 리더십의 기회를 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선택의 기회,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포인트. 중대형 교회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도 선택의 기회를 주면 여자들이 더 만족도가 높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젠더 그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을 잘 활용하시면 교회에 앞으로 미래가 있다니까요. 여자들은 담임 목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근데 아까 전에 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여자들이 담임 목사니까 여자들이 욕구가 많다는 얘기예요. 최고 지도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욕구가 많은데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많이 누르고 있다라는 얘기도 될 수도 있죠. 여성 목회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긍정적이더라고요. 또 뭐 그러니까 신학교도 많이 왔겠죠. 그게 제가 굉장히 좀 놀랐어요. 가정의 평화를 신앙의 성숙도하고 거의 같이 연관시키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젠더 타협이라는 아까 사회학적인 카테고리가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한국 중년 교회 여성들에게. 여성들은 아까 말한 거죠. 배우기 힘든 신앙적인 실련을 적극적으로 한다. 되게 열심히 해요. 제가 논문에 보시면은 그런 여자들 얘기해서. 다음으로요. 여기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인데요. 여성 고용과 경제 해가지고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여성 고용률이 가장 낮은 국가예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2009년도 OECD 기준으로 53.9예요. 남성은 76.9고요. 그래서 여성이 굉장히 낮은. 근데 아까 전에 기억나십니까? 2010년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의 대학 진학률이 80.9%가 됐어요. 생각나시죠? 그리고 그저께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삼성이 예외적으로 이미 예전에 2000년 초에 삼성에서 여성을 30%는 적어도 채용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지금 27%예요. 삼성의 여성 그 고용률이. 근데 그걸 더 높여라. 30이 뭐냐? 더 높여라. 그게 뭐 그런 말이 왜 나오냐 하면요. 최근에 나온 이제 그 연구 결과에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앞으로 경제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여성 고용에 밖에 걸 데가 없어요. 여성 고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시절이 이제 할 수 없이 왔어요. 다음 보시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20대에는 높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면 다시 확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실은 교회가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성들의 그 고용률이 낮고 특히 중년 여성 고용률은 더욱 낮거든요. 그 보시면 교회 조금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교회 활동하시잖아요. 여성 고용률이 낮으니까 교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이 서구 교회에서 이런 걸 다 지나간 서구 교회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뭐 크리스틴 같은 사람 다음 거 보시면요. 여성과 교회 그런 거 했는데 이분이 이제 영국의 복음주의 교회를 연구하고 난 다음에 결론으로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이게 저는 한국 교회에 굉장히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국에서 전통적인 사회적인 위치, 엄마, 아내 이런 여성들은 교회에 남아요. 전통적인 여성들은. 근데 전통적인 결혼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은 여성들, 싱글 여성들, 그죠? 이혼한 여성들, 뭐 조금 더 복잡한 이제 그런 뭐 여성들, 그런 여성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을 관찰했다. 더 구체적으로 여성들이 전통적인 역할을 거부하고 젊은 여성들이 결혼보다는 자신의 경력 관리하기를 기대하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전통적인 종교를 선택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여기서 전통적이라는 건 굉장히 남녀 관계에 있어서 전통적인 역할을 주장하는 교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러한 여성들이 전통적인 종교 대신 점성술이나 마술, 우리나라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TV 프로그램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이런 겁니까? 대체 영성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Alternative Spirituality. 그런 대체 영성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의 딸들이 즐겁게 예배해요. 우리 딸들은 지금 우리 같지 않을 거예요. 여성 고용률도 달라질 거예요. 남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채워야 할 겁니다. 그 여성들도 정말 우리 이전 시대 할머니, 어머니 또 우리들처럼 그렇게 즐겁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